30년 동안 내가 부엌에서 지칠 때까지 일했던 거에 비하면 저 사람들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까.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나는 30년을 부엌에서, 병실에서, 제사상 앞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살았다. 사람들은 말했지. 장손이 기둥이다. 그래서 나는 재산 따위 욕심내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에 그 집을 떠난 건 아들 가진 사람들 전부였고 끝까지 남은 사람은 아들 하나 없는 맏며느리 나였다. 그리고 재산은 항상 남아있던 사람의 이름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맏며느리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1장 30년 헌신, 돌아온 건 빈 밥그릇. 시댁 거실에는 팔순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러 술 기운 오른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상 위에는 고기와 전, 탕이 차려졌고 영숙은 땀에 젖은 채 무거운 쟁반을 들고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그때 시어머니가 영숙이 내려놓은 그릇을 툭 치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야, 큰애야.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아버님 혈압 높은 거 몰라? 라며 영숙을 타박했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어머니 새벽부터 간 봐가며 준비했어요. 조금만 천천히 드셔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둘째 동서는 비단 한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둘째 동서는 요즘 누가 집에서 잔치를 해요. 호텔 뷔페라도 하지. 돈 아끼려다 사람 잡겠네라며 비아냥거렸다. 셋째 시누이는 깔깔 웃으며 말을 보탰다. 그녀는 우리 올케가 돈 쓸 줄을 알아야 쓰지. 오빠가 벌어다 준 돈 꽉 쥐고 안 놓는 게 취미잖아라고 말하더니 갈비찜 좀 더 없어? 애들 먹게 싸줘라며 아무렇지 않게 요구했다.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고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30명이 넘는 손님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오직 영숙 혼자였다. 그때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아버지는 허허, 역시 우리 민준이다. 이 집안의 대들보야라며 손자를 치켜 세웠다. 시어머니도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녀는 아들 하나 잘 낳으니 집안이 번창하지. 기집애 100명 있어봐야 이 장손 하나만 못해라며 민준을 불러 자기 옆에 앉혔다. 그 말은 딸만 둘인 영숙을 향한 말이었다. 영숙은 쟁반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녀가 정성껏 고아낸 용봉탕을 시아버지 앞에 올려놓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이거 치워라. 아들 못 낳은 사람 손 탄 거 먹으면 장손 기운 뺏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민준아, 넌 먹지 마라. 부정 탄다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영숙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그녀는 어머니,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끓인 보양식이에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도리 다 했으면 됐지.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달아?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후 시형제들은 영숙이 서 있든 말든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냈다. 둘째 시동생은 아버지, 이제 결단 내리시죠. 강남 상가 건물 이번 달 안에 민준이 명의로 넘기세요. 장손이 경제권을 가져야 지방기가 삽니다라고 말했다. 셋째 시누이도 큰오빠는 유약해서 관리 못해요. 옳게 손에 들어가면 돈 다 친정으로 세요.
아버지가 딱 정해주셔야 집안 싸움 안 나요라며 거들었다. 남편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내 체면도 좀이라고 말했지만 둘째 시동생은 단칼에 잘라 말했다. 그는 형님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대 끊길 뻔한 사람이 무슨 체면이에요. 민준이 없었으면 이 집안 제사 누가 지내요라고 말했다. 영숙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그릇 사이로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이 보였다. 그녀는 그 국밥을 들고 구석에 서서 숟가락으로 밀어 넣었다. 차가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영숙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30년이었다. 나는 이 집안의 사람이었을까? 아니었다. 돈 안 드는 일꾼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영숙은 거실을 정리하다 안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 너머로 시부모의 대화가 들려왔다. 시아버지는 내일 법무사 불러 상가랑 이 집까지 전부 민준이한테 넘기자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영숙이 눈매가 보통이 아니야. 지 딸들 시집 보낼 미천 챙기려고 눈이 벌게졌어. 한 푼도 주면 안 되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잔치도 끝났으니 슬슬 내쫓을 궁리나 해야지. 늙은 우리 수발 들게 하기엔 아까운 돈이야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다. 30년 동안 병수발 들고 뒷바라지한 세월이 아까운 돈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영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장손, 그 기둥 때문에 이 집구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끝까지 보게 해주겠다. 내 인생 30년, 이대로는 절대로 끝내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시어머니는 영숙 방문을 벌컥 열었다.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거니? 아버님 약 다려야지. 라고 말했다. 영숙은 몸을 일으키며 힘겹게 말했다. 어머니, 어제 잔치 끝나고 새벽 3시에 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듯 말을 잘랐다. 유세는 무슨 유세야? 남들 다 하는 잔치 치르고 뭘 그렇게 생색이야? 그러고는 영숙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미리 말해두는데 이번 주 안에 상가 증여 서류 다 끝난다. 그러면 이 집 주인도 민준이가 되는 거야. 너도 짐 싸서 나갈 준비해. 딸년들 집으로 가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고. 영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 그럼 제가 이 집에서 보낸 30년 세월은요? 아버님 병수발 들고 어머니 뒷바라지한 건 다 어디로 가나요?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내가 좋아서 한 일 아니니 며느리 도리한 걸로 무슨 계산서를 들이밀어 아들 못 낳아서 집안대 끊어먹을 뻔한 걸. 장손 민준이가 살려놨으면 넌 절이라도 하고 나가야지.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서 둘째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어머니 말씀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 민준이가 건물주 되면 형님 딸들 시집갈 때 축의금이라도 몇 푼 챙겨줄지 누가 알아요. 그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장손한테 잘 보이세요. 영숙은
둘째 동서를 잠시 바라보다 담담하게 말했다. 민준이가 그렇게 효자라니 동서는 참 든든하겠어요. 영숙은 거실 구석에 놓인 민준의 가방을 보았다. 어제 잔치날 술에 취해 두고 간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서 종이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다. 영숙은 무심코 그 종이를 잡아당겼다. 순간 손이 굳어버렸다. 카드 고지서와 명품 시계 보증서였다. 일시불 1200만 원. 사용처에는 클러, 강남 룸살롱, 명품 매장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카드 명의는 시아버지였다. 이게 뭐야? 그때 남편 철수가 집으로 들어왔다. 여보, 왜 남의 가방을 뒤져? 영숙은 카드 고지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것 좀 봐요. 당신 조카라는 애가 할아버지 카드로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쓰고 다녀요. 이게 공부하는 애예요. 철수는 영수증을 낚아채 주머니에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쉿,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사내놈이 좀 놀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영숙은 철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놀아? 지금 이 집안 기둥이 썩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자꾸 이러면 나 화낸다. 민준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장손이야. 건드리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은 알았다. 이 집안 남자들은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기둥을 여전히 집의 중심이라 믿고 있었다. 영숙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차가운 결심 하나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 뒤였다. 아침부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형님,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영숙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놀랍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는 이미 시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수술실 불은 붉게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아이고 영감아, 이대로 가면 어떡해. 장송 건물 올라가는 건 보고 가야지.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소리쳤다. 이게 다 저 독한 맏며느리 재수 때문이야. 집 문서 들먹이더니 탈이 난 거 아냐? 둘째 시동생은 복도를 오가며 초조하게 말했다. 형님은 어디 갔어요? 이럴 때 장남이 딱 버티고 있어야지. 철수는 구석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영숙이 연락이 안 돼. 화가 나서 나간 것 같아. 그때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강태식 환자분 보호자분들, 지금 긴급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예치금이랑 수술비 포함해서 우선 3천만 원 결제하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장통 같던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곡소리도 뚝 멈췄다. 둘째 시동생은 갑자기 휴대폰을 귀에 댔다. 김 과장. 주식이 지금
한가라서 둘째 동서는 원묵과 직원을 향해 말을 쏘아붙였다. 아니, 큰아들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요? 아버님 큰댁이랑 사시잖아요. 장남이 내야지. 철수는 말끝을 흐렸다. 동서, 나도 지난번 민준이 사고 막아주느라 한 푼도 없는 거 알잖아. 셋째 신우이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난 시집간 딸이야. 무슨 돈이 있어. 아버지가 둘째네 민준이한테 건물 준다며. 그럼 그 집에서 내야지. 상속은 장손이 받고 병원비는 우리가 내. 그건 아니지. 그때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다. 영숙이었다. 영숙은 가족들 앞에 서서 영수증을 들어보였다. 서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이미 결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큰애야, 너 돈이 어디서 났어? 집 문서 팔았어?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친정 엄마가 죽을 때까지 시장 바닥에서 김밥 말아번 돈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게 둘 순 없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입 닥치고 앉으세요. 한마디만 더 재산 얘기하면 이 결제 취소하고 그냥 나갈 거예요. 그 말에 시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영숙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 역시 맏며느리가 낫네. 근데 큰애야, 아버님 깨어나시면 재산 얘기는 다시 잘해야 해. 민준이가 우리 집 기둥인 건 변함없잖니. 병원비는 내가 낸 게 아니라 아버님 돈 빌려 쓴 셈 치자.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다. 어머니, 제 돈이 왜 아버님 돈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 지금 어디 있는데요? 둘째 동서는 황급히 말을 받았다. 형님, 민준이 지금 충격받아서 마음 추스르느라. 영숙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이게 마음 추스르는 거예요. 화면 속 민주는 친구들과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곧 건물주, 할배 좀만 버텨. 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날 밤 영숙은 자판기 뒤에 서 있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뜬 둘째 시동생과 셋째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아버님 의식 없을 때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해. 영숙이 병원비 냈다고 설치면 우리 국물도 없어. 혹시 모르니까 사망신고 전후로 돈 뺄 방법 알아봐. 영숙은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그날 밤 영숙은 마음속으로 처음 이런 말을 했다. 이제는 울지 말자. 이제는 기록하자. 제사장 가면을 쓴 효자들 비알류이 투입본.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병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술은 다행히 끝났고 시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서류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둘째 시동생은
시아버지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둘째. 아버지 잘못되시는 줄 알고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계실 때가 제일 좋다면서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다니까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들렸다. 시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둘째 동서가 곧바로 끼어들었다. 그럼요, 아버님. 민준이가 아버님 깨어나셨다는 소식 듣고 학교도 제치고 달려오고 있어요. 건물 받으면 거기서 할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계획도 다 세웠다니까요. 장손이 최고죠, 아버님.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학교가 아니라 클럽에서 뻗어 자고 있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셋째 신우이가 과일 접시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아버지, 사과 좀 드세요. 제가 아침 일찍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골라왔어요. 그러면서 영숙을 흘끗 보며 말을 덧붙였다. 올케는 이런 거 고를 줄 모르잖아요. 사과 깎아놓은 꼴 좀 봐. 이게 뭐야? 투박해서 아버님 목에 걸리겠네.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과 제가 오늘 새벽 시장 가서 사온 거예요. 신우님은 어제 밤새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셋째 신우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 내가 사오려고 했던 거랑 똑같아서 착각했네. 그게 뭐가 중요해. 아버지가 내 손으로 먹는 게 중요하지. 아버님 아프신데 분위기 망칠 거야? 영숙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시아버지 머리맡 테이블 위에 영수증 한 장을 슬쩍 올려두었다. 붉은 글씨로 결제 완료가 선명한 중간 진료비 영수증이었다. 시아버지는 영수증을 보며 힘겹게 물었다. 이게 얼마냐? 수술비 누가 냈어? 둘째 시동생은 황급히 영수증을 집어들며 말했다. 아버지,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뭐하러 보시고 그래요. 우리 철수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형님이 다 해결할 겁니다. 철수는 영숙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다. 그래,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아버님, 그 병원비 3,200만 원. 제가 친정엄마 유산 털어서 다 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푼도 안 보태셨고요. 그리고 장손 민준이는 아버님 수술하는 동안 클럽에서 1,200만 원 긁었더라고요. 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영숙의 팔을 거칠게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갔다. 너 미쳤니? 아버님 환자야. 그런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해? 내가 낸 게 그렇게 생색낼 일이야? 맏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잖아. 영숙은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도리어? 그럼 재산은 장손한테 다 주겠다는 말은 왜 하세요? 재산은 장손한테, 병원비는 맏며느리한테. 이게 어머니가 말하는 도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아버님 태어나시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대 끊길 뻔한 년이 재산 탐내서 집안 망치는 꼴 더는 못 봐.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30해 동안 이 목소리에 떨며 살았다는 게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였다. 영숙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준비됐니? 응. 병원비 영수증이랑 복도에서 녹음한 거 민준이 카드네요. 전부 보내줄게. 이 집구석 법으로 다 갈아엎을 거야. 전화를 끊고 영숙은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아직 없었다. 하지만 곧 생길 거라는 확신만은 분명했다. 제오장 문을 두드린 건 장손의 진실. 그날 오후였다. 시댁 거실에는 증여 서류가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 내일이면 우리 민준이가 강남 건물 주인이 되는구나. 둘째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다. 아버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아세요? 벌써 할아버지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할 궁리만 하고 있다니까요. 장손 하나 잘 둬서 아버님 노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였다. 현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쾅, 쾅쾅. 거친 욕설이 문 너머에서 터져나왔다. 아, 강민준 이 새끼 어디 있어? 이 집구석 주인 안 나와? 놀란 둘째 시동생이 황급히 문을 열었다.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누구세요? 여긴 사유지예요.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거실 소파에 흙 묻은 신발을 툭 올려놓으며 말했다. 사유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네 집 귀한 손주놈 채권자다. 강민준이 도박판에서 날린 돈이랑 음주 사고 합의금까지 총 5억. 오늘 안에 안 내놓으면 유치장 직행이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뭐라는 거야? 우리 민준이는 명문대생이야. 법 없이도 살해라고. 사채업자는 비웃듯 휴대폰을 꺼냈다. 공부? 이게 공부야? 화면 속 민주는 클럽 안에서 돈다발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아빠, 할아버지 꼬셔서 건물 빨리 팔아줘. 나 진짜 감옥 가기 싫단 말이야. 할아버지 금고에 도장 있잖아. 제발 살려줘.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휘청거렸다. 이 고얀 놈들. 둘째 동서는 사채업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였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님이 내일 민준이한테 건물 넘기기로 했어요. 공증만 끝나면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바로 갚을게요. 그때 부엌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이었다. 영숙은 천천히 거실로 나와 사채업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건물 담보로 못 씁니다. 아버님이 주신다고 확정한 적 없거든요. 둘째 시동생이 소리를 질렀다. 형수, 지금 상황 안 보여요? 민준이 죽게 생겼다고요. 빨리 금고 열쇠 어디 있는지 말해요. 영숙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이게 아버님이 말씀하신 기둥의 실체예요.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민준이가 할아버지 카드로 어디서 뭘 했는지 다 뽑아왔어요. 도박장, 유흥업소, 명품 매장, 총액이 3억이 넘어요. 아버님 수술비는 없어도 샴페인 값은 있었나 봐요. 영숙이 테이블 위에 카드 내역과 사진들을 흩뿌렸다. 사진 속 민주는 돈을 뿌리며 환호하고 있었다. 이년아, 시어머니가 영숙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너 이걸 알고도 여태 입 꾹 닫고 있었어? 우리 장손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영숙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말하면 믿으셨어요? 아들 못 낳은 년이 장손 시샘한다고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었겠죠. 전 아버님 수술비 대느라 친정 엄마 유산까지 다 썼어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손주 도박빚 갚아주고 싶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5억만 빌려줘. 장손은 살려야 할 거 아니냐. 나중에 건물 팔아서라도 갚아줄게. 영숙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 이 집안대 끊어먹은 죄인이라면서요. 죄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귀한 장손,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셨으니 어머니가 알아서 살리세요.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에서 영숙을 함부로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육장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답이다. 비알류이 다음 날 저녁이었다. 시댁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 앞에 시형제들과 시누이들이 서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 공증 안 한다. 둘째 시동생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지금 경찰서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5억만 있으면 정리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세요? 셋째 시누이도 울먹이며 말을 보탰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큰언니 말만 믿고 자식들 인생을 이렇게 망치실 거예요? 언니가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려고 수 쓰는 거 왜 모르세요? 영숙은 차를 한 잔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수 쓰는 건
고모님들이죠. 아버님, 멀쩡하실 때 요양원 알아보고 강제 입원 동의서부터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요? 둘째 동서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이 독한 년, 내가 우리 민준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이야. 그때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그만해라. 이 고향 것들아. 영숙이가 뭔데라니. 지난 30년 동안 이 집구석 지킨 건 영숙이 하나뿐이다. 너희는 병원비 한 푼 안 내놓고 내 금고부터 뒤졌잖아.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아버지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금고 열쇠와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영숙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애미야, 이제 이 집안 주인은 너다. 저것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마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독사들 입에 내 살점 안 떼어준다. 셋째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버지, 정말 미치셨어요? 박영숙, 너 일이 안 나와? 그 도장 내놔. 신우이가 영숙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사설 경비원 2명이 거실로 들어왔다. 영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품위 좀 지키세요. 여긴 이제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분들 밖으로 모셔요. 경비원들은 시형제들과 신우이를 차례로 끌어냈다. 형수,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은 바보야? 형 마누라가 지금 우리 집안 재산 다 꿀꺽하고 있다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영숙은 철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철수 씨, 체면 차릴 때 난 부엌에서 피눈물 흘렸어요. 당신 선택해요. 내 남편으로 살 건지 저 사람들 편에서 무능한 장남으로 살 건지. 철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거실은 텅 비었다. 영숙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아버님, 잘 결정하셨어요. 저놈들한테 재산 주면 아버님 노후는 없어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시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라. 내 뜻이라면 뭐든 들어주마. 상가 건물 제 명의로 부담부 증여 해주세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가 관리하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정성껏 모시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민준이가 지은 죄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그래야 저놈 정신 차립니다. 시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집안에서 편히 잠들었다. 제7장 법대로 해? 그래, 법대로 하자.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시형제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영숙을 향해 꽂혀 있었다. 잠시 후 둘째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님, 이건 명백한 유괴이자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는 손짓까지 섞어가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멀쩡한 자식들을 고소하게 만든 겁니다. 말은 거침없었다. 장손한테 주기로 한 건물은 가문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전부 망쳐놨습니다. 곧이어 셋째 시누이가 손수건을 눈에 대며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다. 맞아요, 판사님.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장손 민준이만 보며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 올케가 아버지 정신 혼미한 틈을 타서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정타를 날렸다. 약이라도 먹였는지 아버지가 자식들도 못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영숙 쪽을 바라봤다. 원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영숙은 잠시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준비해온 박스 하나를 탁상 위에 올려놓았다. 영숙이 또렷하게 말했다. 판사님, 제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온 지 올해로 32년입니다. 영숙은 박스를 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그 32년의 시간을 이 가계부와 간병일지에 담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영숙은 빛바랜 수첩 하나를 펼쳤다. 2015년 4월 시아버님 담석 수술비 800만 원. 제가 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말했다. 2018년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와 요양비 1,500만 원. 이것도 전부 제 친정 돈입니다. 영숙은 잠시 고개를 들고 피고석을 바라봤다. 그때마다 이 효자분들은 주식이 떨어졌다. 현금이 없다고 하며 발을 빼셨죠. 그리고 다음 자료를 꺼냈다. 여기 당시 시형제들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조정실에 녹음 음성이 흘러나왔다. 형수, 아버님 병원비는 형수가 좀 알아서 해. 장손 명의로 건물 넘겨주기로 했잖아. 나중에 우리가 다 갚아줄게. 일단 형수 친정 돈 좀 끌어다 써.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둘째 동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꺼냈다. 그건 가족끼리 돈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영숙을 향해 소리쳤다. 형님,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요? 영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을 받았다. 치사해요? 그리고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아버님 쓰러지신 날 민준이가 할아버지 인감을 훔쳐서 사채업자에게 상가를 담보로 5억 대출받으려 했던 서류입니다. 영숙은 숨을 고르고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아버님 정신 멀쩡하실 때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짠 강제 입원 공모 메시지입니다. 셋째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야, 박영숙,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그녀가 앞으로 달려들자 법정 경위들이 급히 제지했다. 그 순간 조정실 문이 열렸다. 휠체어를 탄 시아버지가 철수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판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저놈들 내 자식 아닙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내 목숨 끊어지기만 기다리는 독사들이에요. 내 전 재산 장손이고 뭐고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내 생명 구하고 30년 넘게 나를 사람 대접해 준 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뿐입니다. 둘째 시동생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려고 연극하는 거라니까요.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닥쳐라. 내일 당장 너희들한테 준 아파트 전세금이며 차며 전부 압류 걸 거다. 그는 판사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판사님, 제 재산 관리권 전부 며느리 박영숙에게 위임합니다.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본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양 의무 위반과 폐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장손 강민준에 대한 증여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원고 박영숙 씨가 청구한 지난 30년간의 부양료 및 기여분 5억 원을 피고들이 공동분담해 즉시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법정박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영숙, 내 돈 내놔. 우리 애 아빠 사업 자금 어떡할 거야. 당신 때문이야. 영숙은 그 비명과 싸움을 뒤로 한 채 철수 앞에 섰다. 영숙이 말했다. 철수 씨, 이제 당신 동생들한테 가봐. 저기가 당신 자리잖아. 영숙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이혼 서류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랑 장손 옆에서 남은 인생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난 이제 당신 보호자 은퇴할래. 30년이면 충분하잖아. 철수는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아, 내가 잘못했어. 영숙은 단호하게 잘랐다. 장남? 당신은 한 번도 내 남편인 적 없었어. 시부모 아들이고 동생들 형이었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30년 만에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제8장 왕관을 쓴 여왕의 엔딩. 영숙의 새 사무실에는 박영숙 시니어 상담소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숙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비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둘째 시동생이 문 밖에서 애원했다. 형수님, 아니, 박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경매 들어왔다고요. 영숙은 그 목소리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와 밖에 계속 서 있다고 보고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밖에서 계속 계시는데 경찰 부를까요?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 그냥 둬. 지치면 가겠지.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덧붙였다. 30년 동안 내가 부엌에서 지칠 때까지 일했던 거에 비하면 저 사람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다. 초라한 점퍼 차림이었다. 예전이 당당했던 장남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수가 아니 당신. 애들은 잘 지내지? 철수는 망설이다가 부탁을 이어갔다. 저기 동생들이 너무 힘들다는데 그 상가 월세 나오는 거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내가 면목 없는 건 아는데 우리 민준이 합의금이라도. 영숙은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영숙이 또렷하게 말했다. 철수 씨,
당신 동생들이 나한테 아들도 못 낳은 년이라고 할 때 당신 뭐 했어? 영숙은 숨도 고르지 않고 계속 말했다. 장손이 기둥이라며 나 병원비 내는 거 모른 척 할 때 당신 어디 있었냐고. 영숙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 돈 내 30년 인생이랑 바꾼 거야. 그리고 한 박자 더 눌러 말했다. 당신 형제들 유흥비로 줄 돈 1원도 없어. 철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붙잡았다. 그래도 우리가 살았던 정이 있잖아. 한 이불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영숙이 낮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정. 그리고 이어 말했다. 그 정, 당신 동생들이랑 장손이 다 갉아먹었어. 영숙은 봉투 하나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다. 영숙이 말했다. 이건 당신 노후 자금으로 매달 보내주기로 한 최소한의 생활비야. 영숙은 봉투를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다. 딱 당신 하나 입에 풀칠할 정도니까 이거 들고 나가서 당신 식구들이랑 나눠 쓰든 말든 마음대로 해. 마지막으로 영숙이 못 박았다. 대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봉투를 들고 나갔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무거웠던 맏며느리라는 왕관을 벗어던지니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 요양병원의 정원이었다. 영숙은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영숙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영숙아, 우리 영숙이 어디 갔니? 나 배고프다. 뜨끈한 국밥 좀 말아와라. 영숙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닦아주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영숙은 한 박자 쉬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들 못 낳았다고 밥상머리에서 구박받던 맏며느리 영숙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영숙의 손을 꽉 잡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다. 너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눈이 멀어 보물을 몰라봤어. 영숙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그 사과 지금은 안 받을게요. 영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더 많이 여행 다니고 더 많이 웃고 제 인생이 완벽하게 행복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했다. 그때 다시 오시면 생각해보죠. 지금은 그냥 편히 쉬세요. 영숙은 시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병원을 나왔다. 병원 문 앞에는 장성한 두 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첫째 딸이 말했다. 엄마, 비행기 시간 늦겠어. 빨리 가자. 이번 여행은 우리가 쏘는 거야. 둘째 딸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 오늘 진짜 여왕님 같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영숙은 딸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영숙이 말했다. 그래, 가자. 그리고 분명하게 덧붙였다. 이제 엄마 인생에 희생이라는 단어는 없어. 영숙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꺼냈다. 오로지 박영숙으로 살 거야.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숙은 창문을 내렸다.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영숙은 가방에서 30년간 썼던 낡은 가계부를 꺼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제 손등에는 물기 대신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노을 지는 해변. 영숙은 해변을 걷다 멈춰 카메라를 응시했다. 영숙이 나지막이 말했다.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사느라 정작 당신의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영숙은 천천히 이어갔다. 늦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또렷하게 말했다. 집안의 기둥은 아들도 장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박았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영숙이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바로 섭니다. 영숙의 밝은 웃음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자막이 천천히 흘렀다.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세요. 잘 버텨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화면 위로 쏟아졌다. 영숙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멀어지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누군가는 평생을 아내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로 살았고 누군가는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정작 자기 이름으로 불려본 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영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고 어쩌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버텨야 한다고 믿었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집안을 지탱한 건 아들도 장손도 아닙니다. 말없이 끝까지 남아 모든 걸 떠안았던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버텨왔다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억눌린 인생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찾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속 영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